21세기 일본 최대의 미스터리. 그날 밤 살인마는 그 집에 살았다. 제1장 고요를 깨뜨린 비명. 참극의 서막. 2000년 12월 31일 오전, 새해를 하루 앞둔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한적한 주택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야스코 씨의 어머니, 즉 아이들의 외할머니는 딸의 집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 함께 새해를 맞이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화기 저편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상하다. 다들 어디 갔나?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할머니는 결국 딸의 집으로 직접 향했다. 깔끔하게 정돈된 2층짜리 주택.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다. 하지만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불안감이 극에 달한 순간 할머니는 가지고 있던 비상 열쇠로 굳게 닫힌 현관문을 열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할머니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집안은 마치 지옥도를 옮겨놓은 듯 처참한 비극의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사위인 미키오 당시 44세 씨. 그는 온몸이 칼에 찔린 채 차가운 시신으로 변해 있었다. 공포에 질려 2층으로 올라간 할머니는 더욱 끔찍한 광경과 마주해야 했다. 아내인 야스코 당시 41세 씨와 어린 손녀 니나 당시 8세가 서로를 부둥켜 안은 듯한 자세로 수십 군데를 찔려 숨져 있었고, 아들 레이 당시 6세는 자신의 방 침대에서 목이 졸려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단란했던 네 가족이 단 하룻밤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무참히 몰살당한 것이다. 이웃의 신고로 즉시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의 잔혹함에 혀를 내둘렀다. 일본 열도는 새해를 앞두고 전해진 비극적인 소식에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경찰은 즉시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리고 일본 최고의 엘리트 형사들을 투입했다.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발생한 이 끔찍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찰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것이 자명했다. 수사팀은 범인이 남겼을 단 하나의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집 안 전체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상상조차 못한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에 불과했으니, 제2장 살인마의 기괴한 하룻밤, 조롱인가 축제인가. 수사가 진행될수록 경찰은 단순한 분노나 경악을 넘어선 기괴함과 마주하게 된다. 범인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뿐이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살인범은 범행 후 1분 1초라도 빨리 현장을 벗어나려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범인은 정반대였다. 경찰의 조사 결과 범인은 2000년 12월 30일 밤 11시경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일가족을 모두 살해한 뒤 다음 날인 31일 오전까지 무려 10시간 이상을 이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범인은 이 집에서 10시간 동안 무엇을 했던 것일까? 경찰을 더욱 경악시킨 것은 바로 그의 행적이었다. 그는 마치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혹은 자신만의 기괴한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행동했다. 첫째, 그는 냉장고의 음식을 꺼내 먹었다. 범인은 냉장고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멜론과 아이스크림 4개를 꺼내 먹었다. 아이스크림은 컵 형태의 제품이었는데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쥐어짜서 내용물만 빨아먹는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먹은 흔적이 발견되었다. 마치 어린아이가 과자를 먹듯 개걸스럽게. 둘째, 그는 집안의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범행 중 부상을 입었던 그는 집안에 있던 구급상자를 열어 스스로 상처를 치료했다. 심지어 화장실을 사용한 뒤 물을 내리지 않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이는 현장에 자신의 DNA를 포함한 흔적을 일부러 남기려는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다. 셋째, 그는 피해자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심지어 낮잠까지 잤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범인이 피해자 미키오 씨의 컴퓨터를 2차례나 켜서 인터넷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는 미키오 씨 회사의 홈페이지, 한 대학교의 연구실 페이지, 그리고 특정 극단 홈페이지 등을 북마크하려 시도했다. 단순한 웹서핑을 넘어 특정 목적을 가진 듯한 행동이었다. 더욱이 거실 소파에서는 그가 누워서 잠을 잤던 흔적, 즉 몸의 형태가 남은 자국아픈이 발견되었다. 일가족을 몰살한 그 집에서 태연하게 인터넷을 즐기고 잠까지 청했던 것이다. 이것이 과연 살인마의 행동이란 말인가? 그는 왜 이런 기이한 행동들을 한 것일까? 마치 경찰을 조롱하듯 혹은 이 집에서의 하룻밤을 온전히 즐기기라도 하듯 이 미스터리한 행적은 사건을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뜨렸다. 제3장 너무 많은 증거, 너무 없는 용의자. 사건 현장은 역설적이게도 증거의 보고였다. 보통의 미제 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과 달리 세타가야 사건 현장은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물증들로 넘쳐났다. 1. 범인의 DNA와 혈액, 그리고 지문. 범인은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쳐 현장 곳곳에 자신의 피를 흘렸다. 덕분에 경찰은 범인의 혈액형이 O형이라는 것과 완벽한 DNA 샘플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집안 서랍과 집기 등에서 매우 선명한 형태의 지문이 다수 발견되었다. 2. 범인이 남기고 간 유류품. 범인은 자신이 입고 왔던 옷과 신발, 가방, 그리고 범행에 사용한 칼까지 모두 현장에 버리고 갔다. 모자 검은색 버킷햇, 상의 회색 에어테크 점퍼 유니클로 제품과 독특한 색상의 맨투맨 티셔츠 슬래진저 제품, 신발 한국의 한 신발 회사에서 제작된 27.5cm 사이즈의 운동화, 가방 검은색 힙색, 흉기 세키노 마고로쿠라는 브랜드의 헤카랴나기바. 3. 기타 흔적들. 힙색 안에서는 미세한 양의 모래와 석영 조각이 발견되었고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 또한 수거되었다. 이 정도의 물증이라면 범인을 검거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경찰은 일본 내 모든 전과 기록과 지문 데이터를 대조하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은 곧 범인의 이름이 특정될 것이라 굳게 믿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범인의 지문과 DNA는 일본 내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는 유령처럼 일본 경찰의 수사망에 단 한 번도 걸린 적 없는 인물이었다. 범인이 남긴 증거의 산은 오히려 거대한 물음표의 산이 되어 수사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범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현장에 전시해놓고 사라진 것과 같았다. 제4장 유령의 초상화. 범인은 누구인가?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증거들을 토대로 범인의 초상화, 즉 프로파일링을 시작했다. 나이 및 신체 범행 당시 1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사이. 키는 약 170cm 전후의 호리호리한 체격. 성향 오른손잡이이며 칼을 다루는데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전문적인 킬러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칼이 부러지자 집안에 있던 칼을 사용했고 스스로 부상을 입은 점이 근거. 성격 매우 대담하고 냉혹하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적 성향. 동시에 아이스크림을 특이하게 먹거나 물건을 어지럽게 늘어놓는 등 미성숙하고 충동적인 면모도 보인다. 그리고 과학수사가 밝혀낸 가장 놀라운 사실. 범인의 DNA를 정밀 분석한 결과 그의 혈통이 매우 특이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북의 아버지 혈통 한국인, 중국인 등 동아시아인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하플로그룹 O-M122. 모계 어머니 혈통 남유럽 지중해, 특히 아드리아의 연안. 국가 이탈리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등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하플로그 R5UPU. 즉 범인은
아시아인 아버지와 남유럽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수사의 방향을 일본 국내에서 전 세계로 확장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제5장 태평양을 건너온 미스터리. 범인이 남유럽계 혼혈일 가능성이 제기되자 현장에서 발견된 다른 증거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서, 캘리포니아의 모래. 범인의 힙색에서 발견된 미량의 모래를 정밀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다. 그 모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에드워즈 공군기지 부근 사막의 토양 성분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단서, 한국산 운동화. 범인이 신었던 운동화는 2000년 당시 한국에서만 판매되던 특정 모델이었다. 물론 일본에서도 보따리상 등을 통해 소량 유통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범인이 한국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을 낳았다. 세 번째 단서, 슬레진저 맨투맨. 범인이 입었던 슬레진저 맨투맨 티셔츠는 일본에서 약 10벌 정도만 한정 판매된 희귀 모델이었다. 범인이 패션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이거나 혹은 이 옷을 선물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단서들을 종합하며 여러 가설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청부살인업자 설 미군 기지가 있는 캘리포니아 모래, 남유럽계 혼혈이라는 DNA 분석 결과는 외국에서 온 전문 킬러라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집안에서 10시간이나 머물며 보인 기괴한 행동들은 냉철한 전문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원한 관계에 의한 복수설, 특히 아내와 딸에게 집중된 수십 군데의 자상은 강한 원한을 암시했다. 하지만 평판이 좋았던 미야자와 씨, 가족에게 그 정도의 원한을 품을 만한 인물은 주변에서 전혀 찾을 수 없었다. 한국 연고가 있는 인물설 한국산 운동화 때문에 제기된 가설이지만 이 역시 뚜렷한 증거는 없다. 모든 가설은 저마다의 설득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허점을 안고 있었다. 범인의 모습은 여러 조각으로 나뉜 거울처럼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형상을 하고 있었다. 제6장 끝나지 않은 25년의 추적. 사건 발생 후 25년째가 된 2025년 6월 세타가야의 그 집은 여전히 그날의 비극을 간직한 채 시간을 멈춰 서 있다. 일본 경시청은 이 사건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연인원 25만 명 이상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으며 현재도 전담 수사팀이 활동하고 있다. 2010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 영원히 범인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경찰은 2천만 엔 한화 약 2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사건 현장의 3D 이미지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목소리 제보까지 분석하는 등 가능한 모든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범인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다. 2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범인 역시 40대에서 60대의 중년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혹시 그는 평범한 회사원, 자상한 가장의 얼굴을 하고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지는 않았을까? 그날 밤 한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짓밟고도 태연히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잠들었던 그 악마는 과연 지난 25년간 단 한 번이라도 죄책감에 잠 못 이룬 밤이 있었을까? 일본 열도를 영원한 미스터리 속에 가둔 유령 살인마. 그의 기괴한 하룻밤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깊고 차가운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